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의석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악화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사히 TV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이 반도체 원자재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1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며칠간 현지에 머무르면서 최근 일본 정부의 대한국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협력 업체 경영진들과 만나 원자재 수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납포할 당시 해당 유조선은 오만 영해에 있었던 만큼 이번 납포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밥 상기레티 영국 해운회의소 회장은 영국 정부가 배포한 해도를 봤을 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난 19일 오만 영해에 있었던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모두 3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1%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주간 기준으로 1% 넘게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도 상황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주간 기준으로 1% 넘게 빠졌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코스닥 시가총액 전체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석 달 전과 비교해서 2%포인트 가깝게 빠졌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이번 방문으로 이 한일 갈등 사태 해결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영국의 브렉시트 향방을 좌우할 영국의 새 총리가 이번 주 탄생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한일 갈등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 나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최대 프리미엄 TV 시장 격전지인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8K TV가 소니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관련해서 종목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볼턴 미국의 국가안보회의의 보좌관이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을 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으로 이 한일 갈등 사태 해결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번 방문으로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어떻게 됐든 핵심 관계자가 일본에 이어서 한국을 방문한다. 이걸 보면 어떻게든 풀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어저께 일본에 그동안 우리가 이슈가 있었죠. 참여연 선거 관련돼서 아베 총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수출 관련돼 정치적으로 문제를 푼다 이런 얘기했는데 결론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반수 이상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일단 이번에 참여연 선거 한국으로 보면 외국으로 보면 상의원 정도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에 승리를 했지만 결국 헌법 개헌 관련돼 가지고 과반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은 도달하지 못해서 한편의 승리 또한 한편의 실패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베 총리가 어제 또 어떤 코멘트가 있었냐면요.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참여 선거를 넘어서 한국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어떻게 보면 무역 제재, 경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전 보장을 위한 무역적인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규제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안보를 통해서 안보 때문에 한국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이슈가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단어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그러니까 영어로 플레이를 보면 고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볼턴 NEC 보좌관이 잠깐 좀 보였었는데요. 우리가 1년 단위로 한국과 일본이 서론에 어떻게 보면 정보 관련된 서론을 고려에 대한 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 이런저런 쏘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계속 서론에 공유하고 있고 한국 측에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일본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깰 수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1년마다 자연적으로 수년됩니다. 다만 1년 되기 90일 그러니까 8월 24일까지 앞으로 1년 동안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은 이상 이게 수년된다는 걸 보면 결국 8월 24일까지 한국이 어떤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를 보면 아직까지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존 볼턴 어떻게 보면 미국 백악관 NEC 보좌관이죠. 오늘은 일본을 그리고 내일은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데 과연 저 인물이 왜 이 시각에 왜 일본 한국을 뜬금없이 방문할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존 볼턴 NEC 보좌관이 작년 3월에 취임했습니다. 작년 3월에 취임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취임 이후에 지금 시기에 왜 일본 한국을 오게 된다는 거 보면 결국 일본과 한국의 어떤 수출 규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 풀 수 있는 그런 키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존 볼턴 보좌관이 상당히 강성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을 향해서 악의 축이다 이런 얘기를 처음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 인물이 그동안 백악관의 외교 그리고 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일본과 한국으로 왔다 이런 부분들을 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좀 기대가 크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저 인물이 오기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트위터의 내용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원하면 나도 관여할 것이다 이런 언급했는데 뭘 관여하지라는 표현이 좀 이슈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풀어달라 이런 코멘트를 했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존 볼턴 NEC 보좌관이 일본 그리고 한국을 이렇게 계속 순회한다는 걸 보면 어떻게든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6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대할 것 같은데 판문점에서 북한 측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기 때문에 그때 만났을 때 3주 이내 모든 것이 좀 잘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7월 20일 그러니까 3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돼서 상당히 어떤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다시 한번 덮기 위해서 이번에 일본과 한국의 수출 규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잘 풀려고 온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존 볼턴 NEC 보좌관이 내일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한일 방문을 계기로 이 세 나라의 안보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해결책을 논의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뉴스 그리고 내일까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향방을 좌우할 영국의 새 총리가 이번 주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좀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후의 갈등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그 영국의 그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조로 간다 보겠고요.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를 좀 다시 한번 정리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작년부터 뭐 재작년부터 브렉시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브렉시트가 즉 영국이 나는 유로존을 탈퇴할 거야 기본 그 생각에 대한 전제는 결국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분담금을 내는데 분담금을 유로존에 내면도 불구하고 상당히 받는 것이 없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또한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유로존이 예상보다 재정적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선망하고 있는 영국이 결국 유로존에 받은 것도 없는데 너무 돈을 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이슈 속에서 일단 영국민들은 그렇다면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최근 들어서 브렉시트 관련해서 기본적인 이면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6년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6년 6월입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총리가 캐머런 총리인데요. 다시 국민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유로존을 탈퇴할까요 말까요 물어봤는데 캐머런 이제 전 총리죠. 전 총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이 틀리다 이런 판단을 기대했는데 국민 투표를 해보니 어떻게 보면 51.9% 그러니까 1,742만 명 전체 인원이 약 3,355만 명을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51.9 그러니까 1,740여만 명이 나는 유로존을 탈퇴할 거야 이런 평가가 있어서 예상보다 유로존 관련돼 가지고 영국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민 투표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다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브렉시트 이후에 몇몇 총리가 날아갔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캐머런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런 좀 그때 오프닝 제가 어저께 뭐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캐머런 총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 총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리가 다시 재선된다면 브렉시트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물어볼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캐머런 전 총리의 기본 그 진위 즉 복심은 내가 이렇게 대선에 관련돼서 국민투표하더라도 유로존 탈퇴하지 못할까 이런 얘기했는데 예상보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가 통과됐기 때문에 캐머런 전 총리가 그만뒀고요. 자 메이 총리도 뭐 같은 관점입니다.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 안 돼서 그렇다면 나는 그만두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의 새로운 프라임 미니스터 즉 PM이 누가 될까 이런 부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마 이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표가 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23일 날 며칠 안 남았는데요. 테레사 메이 총리에 이어서 이번에 브렉시트 강경파인 또 한 인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국의 트럼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처럼 좀 머리 색깔이 좀 다르다 이런 평가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예상보다 강경파입니다. 어떤 평가냐면요. 이렇다면은 결국 나는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다. 즉 영국발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흐름대로 그리고 영국 신문의 평가대로 만약에 보리스 존슨 그러니까 브렉시트 강경파가 이번에 총리가 된다 그러면 계속했던 얘기가 10월 말까지 나는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현재까지 내용으로 보면 결국 영국의 그 트럼프라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총리가 된다면 이제는 정확하게 10월 말까지 이제는 뭐 브렉시트를 탈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총리가 될 때 입장과 총리가 되고 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23일 날 누가 될지 몰라도 많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처럼 쉽게 10월 말에 유로존을 탈퇴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취임할 때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그런 코멘트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한번 다뤄볼 텐데요. 주말에도 좀 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가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 국제적인 좀 리포트를 보면은 이란의 적대적인 행동이 유조선 운항을 줄여서 유가를 올릴 것이다. 이런 리포트 관련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유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 그동안 올랐다 내렸다 이런 평가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유가가 상당히 좀 민생에는 좀 민감하죠. 우리가 운전하실 때 기름값에 민감한 것처럼 이번에 또 다른 이슈가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 유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최소한 WTI 즉 서부 텍사스 원이었던 모습을 보시면서 최근에 유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8년도 10월달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2018년도 10월달에는 그 배럴당 76달러 그리고 2018년도 말에는 배럴당 42달러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닌 것처럼 최근 들어서 방향성은 아직까지 좀 상당히 좀 모호하다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 말까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란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슈 이전에 그 미국의 어떤 휘발유 재고가 상당히 많아 있고 그리고 중국의 2019년 2분기가 예상보다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다. 즉 중국의 공장이 상당히 서 있다 이런 평가 속에서 유가가 2019년도 들어서 5월달부터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의 어떤 이런 모습을 아직까지 유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란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히려 하락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 팩트인 것 같습니다. 몇몇 미국발 종목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엑스모빌이라고 종목을 말씀드려보겠는데 이것이 결국 미국의 어떤 정유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란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오히려 유가가 그 주가 하락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쉐보론의 주가도 아직까지 뭐 상승 하락을 넘어서 최근 유가가 상당히 많은 참여자가 이란발 즉 중동발 악재 때문에 유가 급등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조됐던 것처럼 유가가 최근 들어 약세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보면 이번에 이란발 이슈는 상당히 좀 간헐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평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가 됐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어떤 해운사들 기본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뭐 그렇게 좀 이슈가 커지고 있지 않다 보겠습니다. 한 가지 좀 그 기사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 영국과 이란 관련돼서 갈등 일지인데 뭐 서울경제신문의 어떤 기사를 보시면서 말씀드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갈등 아닙니다. 영국과 이란 간의 갈등인데요. 지난 7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이란의 어떤 유조선을 억류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란이 상당히 좀 언짢게 여기고 있고요. 또한 지난 19일로 돌아가 보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란이 영국 유조선인 스테나 그 임페로의 어떤 납포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보면 이란이 영국 유조선을 납포하고 이제는 뭐 영국이 뭐 이란 유조선을 납포하고 서로 간에 어떤 핑퐁 게임을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예상보다 영국이 이번 이란발 악재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지난 19일 날 이란이 어떻게 보면 유조선 납포에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유로존을 바라본 시각에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란이 어떤 영국 유조선 억류에 대한 유럽발 발발의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영국 입장에서 보면 뭐 당연히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프랑스, 독일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영국과 이란발 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는 유럽발 이슈 상당히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됐었던 이런 이슈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국 한국발 이슈로도 커지고 있는데 요 라운드가 쳐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시사상식 사전에 대한 어떤 맵을 좀 보기 때문에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게 이라크 어떤 나라이죠? 원유 생산 국가입니다. 원유 생산 국가가 원유를 만들어 가지고 유조선을 통해서 이런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과 못하게 이란이 영국 배를 납포하고 이런 어떤 갈등이 있다는 걸 보면 지금 이런 어떤 중동발 이런 원유 관련돼서 몇몇 데이터를 보면 결국 이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정유의 어떤 사이즈가 뭐 세계가 쓸 수 있는 부분의 5분의 1, 때로는 뭐 30%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것을 통과해야 될 정유량이 지금보다 상당히 적어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유가가 하락보다는 상승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예상보다 유가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외국 그 투자자를 바라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단기적일 것이다. 즉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속에서 유가가 하락했다고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어떻게 보면 볼튼 그 NEC 보좌관이 일본을 통해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 가지고 연합 호위 함대의 어떤 호위 함대를 만들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어떤 파병을 원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중동발 악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란과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유가 이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못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가가 약세할 모습 보이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의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짚고 왔는데 이어서 이 금리 인하 이슈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보스턴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7월에는 50bp까지는 인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상당히 좀 언짢다 보겠고요.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요. 7월달에 FOMC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50bp 그러니까 50bp 정도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아직 FOMC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50bp 내릴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었고요. 아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만약 금리 내린다 그러면 25bp 즉 조금씩 내리면서 시장의 어떤 충격을 완화되고 있는데 25bp가 아닌 50bp를 내릴 것이다. 이런 이슈 속에서 최근에 미국 증시가 급등했습니다만 그 외에 미국에서 상당히 경제 전략가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50bp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25bp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서로 간에 경제 전략가가 미국을 바라보는 금리에 대한 방향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50bp 내리던 25bp 내리던 일단 7월 달에 FOMC 때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을 때 이렇게 금리를 내는 것이 맞을까 이런 평가가 있지만 만 7월 달에 어떻게든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미국 증시는 지금보다 하락 여지가 있고요. 따라서 FOMC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너무 기대치를 좀 높여두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연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월요일 날 찾아뵙는 거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뭔가 좀 주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몸이 좀 찌뿌둥한 그런 날이 아닌가, 이게 그런 날이 이제 월요일이죠. 더군다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의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머리 아프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피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태풍도 피해는 줬습니다만 물러갔다고 합니다. 뭐 상주에서 지진이 지난 주말에 났다고 하는 등 이게 국내적으로 보더라 하더라도 이 자연적인 재해가 또한 또 아픔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식시장 벌써 7월 달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이 7월 22일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도 3일간 7월 장이 열립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인 마무리가 이번 주로 일단락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7월 달도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계속 이번 주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슈 점검을 해드리기에 앞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재광의 나침반 한마디 하죠. 오늘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이미 앞서서도 몇 번 언급해 드렸던 말입니다. 제가 주식시장의 판단이 어려울 때 되짚어 보는 말입니다. 그 몇 가지가 있죠. 제가 지금 내가 수익을 이 시장에 들어가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저는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어떤 좋은 종목을 들어갔다 하도 그 종목에 대한 분석과 준비가 철저해야지만 그 종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 종종 받으실 겁니다. 주변에서 아주 진짜 좋은 분이 종목을 추천해 줬어. 근데 조금 먹고 팔았어요. 팔았더니 그것이 바닥입니다. 팔고 나서 2배, 3배 올라가는 종목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절대 저분이 추천하는 거는 저 사람이 추천하는 건 팔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추천했습니다. 연일 빠집니다. 좀 기다리면 오르겠지. 계속 빠집니다. 그런 경험 많으시죠? 자, 왜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확신이 없다면 그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면은 3법의 제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3법이 뭐죠? 모르면 쉬어라. 그죠? 보이지 않으면 한 발 뒤로 물러나라 하는 것이 3법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은 이런 지혜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이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성공도 실패도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한일 갈등은 오히려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한일 갈등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장기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뭐 증권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명함을 내밀고 아는 척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에 대해서는 더 문외한입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단순히 무역 갈등이 아니라 지구촌 1인자로서의 패권 다툼의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의 이 경제 전쟁, 수출 규제 완화 또한 일시적인 즉흥적인 조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한 준비와 심사숙고 끝에 아베가 칼을 빼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21일 날 우리나라 시간이죠. 우리나라 일본은 똑같으니까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아주 압승이라고 하고 일부는 그렇죠? 실패라고 합니다. 과반수 의석은 돌파는 했지만 그렇죠? 법률을 마음대로 여당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3분의 2의 개헌선이 불발로 그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과반이 넘건 안 넘던 3분의 2의 개헌 발의선이 통과가 됐던 안 됐던 그거 가지고 증시에 미치는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아베가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더 강도 높게 이번 주에 추가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반대로 이번에 금지 일주일 동안 아베가 뚜렷한 수출 규제 추가 대책, 추가 보복 대책을 내놓지 않고 소강론을 보인다. 그러면 아베가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선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템포를 조절한 거죠. 이런 보도가 나올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번 여러분 되짚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아베가 이번에 개헌 발의선을 오히려 과반수를 넘겼다는 포커스보다는 실패했다는 데 저는 포커스를 더 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가 좋아질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한일 관계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미 한국과 일본의 주 보스가 이미 아주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극단적인 선택의 길을 이미 선정하고 밀고 가고 있습니다. 먼저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다시 언급해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경제, 한일 관계에는 역시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볼턴 국가안보회의인가 대표가 일본을 방한한다고 하죠. 일본에 이어서 23일 한국에 와서 1박 2일 동안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국가안보회 의장 볼턴 의장이 국가안보회 보좌관이죠. 볼턴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방문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아베는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트럼프하고 협상을 안 했을까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소강면을 보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WTO 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등재를 했죠. 그래서 24일 날 WTO에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정식 의제로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일 간의 냉각관계는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한국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를 다음 달 중순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킬 시에는 한국은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방관계를 끊겠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 또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정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주 변동하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모습이 지금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자기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자기들 두 나라의 입장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중립적인 액션을 이미 취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의뢰를 했는데 아베도 나한테 중재를 요청. 그때가 사겠다. 아주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발언을 서슴지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한일 간의 이 수출 규제로 인한 무역 갈등, 경제 전쟁은
다소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과연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최대 프리미엄 TV 시장인 미국에서 먼저 8K TV를 출시한 소니를 제치고 판매 순위를 석권하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요거 발표되기 전에 삼성전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외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죠. 오늘도 뭐 경제신문 헤드 타이틀 기사를 보니까 조직력, 자부심 면에서 세계 1위 그룹, 1등 그룹을 주장하는 삼성그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모 경제신문 일면에 헤드 타이틀 기사를 떴더라고요. 삼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물론 삼성이 좋고 나쁘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연히 1위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이 기업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무역 규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에 있어서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 오히려 종합지수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그 차트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난 연초 올해를 시작한 2019년도에 36,000원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46,000원입니다. 오히려 지난 5월 중순에 저점 4,850원, 4만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또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미국과 무역 간의 갈등,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그리고 반도체 수출기업 수출 규제에 대한 이런 우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자, 오늘 새벽 뉴스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미국 최대 글로벌 가전 시장이죠.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거기서 OLED TV에 대한 경쟁을 소니와 벌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부터 3위까지 싹쓸이하는 압승을 거뒀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그나마 그렇죠. 월요일 아침을 열게 한 기쁜 소식인데요. 특히 소니는요. 그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부품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 빨리 제품을 출시해서 초반에는 어느 정도 판매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삼성에 뒤처진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가 시장 선점 효과를 아주 적절히 구사하면서 소니 제품이 출시해서 대규모 할인 판매를 감행하는 등 소니를 아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소니가 삼성전자한테 완패를 함으로써 이것이 또한 현재 벌이고 있는 한일 간의 수출 규제 전쟁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일부 우려감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선거와 상관없이 저는 한일 간의 무역 갈등, 수출 규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여튼 삼성전자가 이번을 기울여서 대외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자생력, 기술력과 노하우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측면에서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장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현재 시장, 전 세계 시장 동향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격언에도 보면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보자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큰 흐름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개별 종목분들도 상승의 연속 상승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오늘 내가 재수 없이 최고점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내일도 올라가고 모레도 올라가고 다시 말해서 조정 이후에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최저점에 매수를 했어요. 오늘 올라갔습니다. 수익이 발생했어요. 근데 내일부터 빠진다면 그 또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사상 최고치 돌파하기 눌림목의 과정입니다. 완전한 상승 기조죠.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퍼스트 아메리카 정책이 그대로 실물 경제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도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어서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 눌림목이 불가피하고요. 자, 우리나라 인접한 일본 한번 보죠. 일본 지난 금요일장 급등을 했어요. 목요일날 급락을 했는데 오늘장에 잠시 후에 펼쳐진 일본 시장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아베가 참의원에서 그래도 선거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는 승리를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주시장 그나마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내 시장도
자, 지난주에는 그래도 주봉상으로, 주간으로 보면 그래도 견조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특히 종합지수가 지난주 종가가 2094포인트입니다. 2100포인트를 넘어선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과연 2100포인트부터 2150포인트에 놓여져 있는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해 주느냐가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금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8월달 시장이 있느냐 없느냐 덕비가 되는 여부가 금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내일 화요일 오늘은 스페셜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내일은 정기적으로 찾아보는 날이죠. 그때 한번 다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포인트 한번 짚고 가죠. 먼저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 자료 중에 하나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지난주 마감하면서 환율 동향 긍정적이에요. 4원 30전이 하락했죠. 하락한 폭도 좋았고요. 그래서 1174원 50전으로 지난주 원달러 환율 동향이 마감됐습니다. 변동폭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만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3, 4원, 5원 밑에 정도 가격대에서 안정화되면서 1150원에서 60원대까지는 가면 제가 굉장히 이상적이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는 말씀드렸죠. 그것도 시차를 두면서 시간적으로 변동폭이 작으면서 그러면 아주 긍정적이다. 그래서 환율 동안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난주까지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일단락됐죠.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주를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부정을 받았죠. 역시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 미국 금리가 이번 다음 주죠. 이달 말에 FOMC에서 25bp가 인하되고 55bp가 인하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달라질까요? 자, 그럼 여기에 잠깐 제가 바쁜 시간입니다만 30분만 저 시간 주시고 말씀드릴게요. FOMC에서 만약 50bp를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당일 급등하겠죠. 오전장에 상승하면 오후장에 저는 밀릴 거라고 봅니다. 자, 25bp를 인하를 했습니다. 예상된 거죠. 그러면 그것 또한 호재의 수익 값어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 여부가 주식시장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이미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는 미국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찍고 내려오고 있는, 찍고 약간의 눌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금주도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더군다나 한일 간의 수출 규제 이 여파가 여전히 미치고 있다는 점 또한 굉장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인하는 여유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체크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그럼 오늘 포함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크게 가져가면 좋냐. 역시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보수적 투자 전략을 지속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수적 투자 전략이라는 게 뭐죠? 적극적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현금 비중을 50% 선 정도는 유지해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철저하게 종목과 섹터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과연 이번 주 매수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은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전해드리겠다. 그래서 한 주간을 출발하는 월요일장입니다만 또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SK증권여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보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굴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폭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전 10시를 기해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 많은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텐데요. 낮 동안 서울은 31도, 강릉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강한 햇볕에 자외선과 오존의 지수도 높게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의 열사병 지수도 전국적으로 위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강릉과 대구는 매우 위험 수준을 나타내겠는데요. 한낮 야외 활동은 되도록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함께 물을 자주 섭취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전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고요. 오후 한때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우산을 챙기시면 유용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날은 덥고 습하지만 대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그 사이로 종일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1도, 춘천과 대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34도, 속초와 울진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전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동해상으로 오늘 오후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토요일까지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